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참 기막힌 일이 많다지만 제 인생만큼 기구한 팔자도 없을 겁니다. 남편 곳이 뒷바라지하느라 손마디가 다 굵어지도록 청소며 식당 일이며 안 해본 게 없는데 돌아온 건 암 선고와 이혼 서류였으니까요. 30년 조강지처를 냄새나는 환자 취급하며 내쫓던 남편은 제가 죽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들이 상상도 못할 복수를 준비했죠. 60억 보상금을 가슴에 묻고 1년을 기다린 끝에 제 건물 로비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전 남편과 마주친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전형적인 흙수저 부부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머리는 비상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늘 기가 죽어 살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 남자의 잠재력을 믿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희생하면 이 사람이 큰 인물이 되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 굳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학업도 포기하고 24 어린 나이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남들 자는 아파트 계단을 닦았습니다. 밤에는 눈이 빠져라 인형 눈을 붙이며 남편의 책값과 학원비를 댔습니다. 제 손은 물 마를 날이 없어 늘 짓물러 있었고 겨울이면 손등이 터져 피가 맺혔지만 남편이 합격했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게 다 제 훈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늘이 제 정성을 보셨는지 남편은 늦깎이로 공직에 나갔고 나중에는 지역 유지들도 함부로 못 대하는 고위직까지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출세하니 주변에선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치켜세우더군요. 전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더군요. 남편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제가 부끄러워졌나 봅니다. 집안일은커녕 제 거친 손과 시장표 옷을 보며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디 가서 내 마누라라고 하지 마. 그 손 좀 보라고. 그런 손으로 누구랑 악수를 해? 품위가 있어야 같이 모임을 나가지.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팍을 도려내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남편의 무시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이면 저를 부엌대기처럼 부려먹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저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승진 축하 파티가 집에서 열렸는데 남편의 직장 동료가 부엌에 있는 저를 보고 사모님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이러더군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친척인데 오늘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주러 온 거야. 우리 집사람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안채에서 쉬고 있어. 그날 저는 부엌 구석에서 남은 음식을 씹어 삼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지킨 이 가정이, 내가 만든 이 남자가 이제는 나를 지우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곁에 업무 파트너라고 불리는 여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세련된 정장이 잘 어울리는 40대 초반의 여자였죠. 남편은 그녀를 수시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저를 마치 가사 도우미 대하듯 했습니다. 아줌마, 커피 좀 연하게 타주세요. 설탕은 빼고요. 남편은 그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당신 들었지? 제대로 좀 타와라며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미련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불륜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유능한 여비서나 후배를 신뢰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비극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병원에서 자궁암 선고를 받은 겁니다. 수술을 앞두고 무서운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첫마디는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라는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술을 앞둔 제 병실로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아닌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남편은 제 안색을 살피지도 않고 다짜고짜 서류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해. 당신도 이제 알 거 아니야? 우리 사이에 무슨 정이 남았다고. 이 사람 내 아이 가졌어. 당신처럼 애도 못 낳고 늙어버린 여자랑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 옆에 서 있던 그 여자가 팔짱을 끼며 거들더군요. 아줌마, 이제 욕심 버려요. 오빠처럼 잘 나가는 분 옆에 당신 같은 투박한 사람이 웬 말이야? 냄새나는 환자복 빨리 벗고 이제 급에 맞는 삶 사시라고요. 여기 위자료로 아파트 하나 주기로 했으니까 고마운 줄 알고 사인해요. 30년을 식모처럼 뒷바라지한 대가가 임신한 상간녀와 이혼 서류라니요. 심지어 제가 암 투병 중인데도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아주 지독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남겨주신 경기도 양평의 땅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구두를 닦으며 모은 돈으로 양평 구석구석의 자투리 땅과 임야를 조금씩 사두셨습니다. 우리 딸 나중에 남편한테 기죽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라며 남편 몰래 제 명의로 남겨주신 땅들이었죠. 남편은 제 친정이 지독하게 가난해서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서류를 받기 딱 일주일 전 그 땅들이 신도시 부지로 묶여 보상금만 60억 원이 넘게 책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차분하게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도장 찍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당신이 준다는 그 아파트 말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 명의를 나한테 넘겨. 그리고 공증하자. 이혼 후에 서로의 재산이 얼마가 발견되든
절대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이 조항 안 넣으면 나 죽어도 도장 못 찍어. 남편은 제가 병세가 깊어 죽기 전에 살던 집이라도 지키려는 줄 알고 비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까진 낡은 주택 하나 주는 게 뭐 어렵겠냐. 어차피 난 이 사람이랑 강남 펜트하우스 들어갈 거니까. 대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는 이혼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남편은 제가 곧 죽을 사람이라고 확신했는지 재산 조회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간녀는 제가 순순히 물러나자 마지막 가는 길에 착한 일 하네라며 비아냥거리며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 침대를 붙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죽지 않겠다고, 반드시 살아서 저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저는 1년간의 혹독한 치료를 견뎌냈습니다. 그 사이 제 통장에는 6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남편의 직장에서 멀지 않은 번화가에 7층짜리 신축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세련된 옷을 입고 거칠었던 제 손을 정성껏 관리받으며 예전의 제 모습을 하나씩 되찾아갔습니다. 반면 남편의 삶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의 사치와 허영을 감당하지 못해 제가 이혼할 때 준 아파트를 팔고 주식에 손을 댔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간녀 집안의 비리에 휘말려 공직에서 파면당했고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거리로 내앉게 된 것이죠. 상간녀는 돈이 떨어지자 본색을 드러냈고 남편은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 깨달았겠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1년 뒤 제 건물 로비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건물 관리실에서 청소 외주 업체를 바꿨는데 그 업체 소속으로 들어온 중년 부부가 바로 제 전남편과 상간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빚더미에 앉아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했고 얼굴을 가리고 일할 수 있는 청소 일을 전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려한 외제차에서 내려 선글라스를 벗으며 그들 앞에 섰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던 남편이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아니 사모님?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내 건물이야. 바닥에 먼지가 많네. 똑바로 안 치워? 옆에 있던 상간녀는 누더기가 된 옷차림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발등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그러자 상간녀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능한 인간아, 전처가 60억 부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너랑 살았겠어? 내가 나 꼬셨잖아. 로비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저주하며 개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차분하게 카페로 향했습니다. 악한 자는 결국 자신이 판 무덤에 빠진다는 걸 눈앞에서 확인하니 지난 30년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합니다. 나를 죽이려던 시련이 알고 보니 나를 구원하는 열쇠일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사연 듣고 힘내세요. 사필기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